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전환과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서 사단법인 울산 에너지 포럼에서 하는 울산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울산경제진흥원 원장이며 울산광역시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연민입니다. 순서는 에너지 발전 산업의 동향,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이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추진 현황,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 쟁점 이런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에너지 발전 산업의 동향은 기후 위기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멸종 저항이라는 운동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져서 2050년에 인류 문명의 많은 부분들이 파괴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이 이제 점차 온실가스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쇠퇴되고 탈석탄화가 진전되고 석탄 발전 자체가 자초자산으로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상승해서 지금은 균등화 발전 단가에서 풍력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 균등화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에너지 기술이 발전하고 ICT 융합 기술이 부상함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 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의 파리 협정 복귀를 이야기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시장을 크게 키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풍력 자원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에너지 소비의 40배 정도가 풍력 에너지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의 5배 정도를 풍력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짙은 색으로 나타난 부분, 즉 위도가 높을수록 바람이 속도가 좋기 때문에 짙은 푸른색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부유식 해상 풍력 이런 부분들이 차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은 전 세계 2050년 예상 목표가 500기가와트로 알려져 있고요. IRENA라는 데서는 1000기가와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해상 풍력 가운데서 부유식 해상 풍력의 비중은 5 내지 15%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누적 설비 용량은 풍력이 500기가와트, 원전이 한 392기가와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풍력이 원전보다도 더 많은 누적 설비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해상 풍력이 발전한 나라인데, 영국의 해상 풍력은 2050년에 70기가와트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해상 풍력 자체가 신성장 동력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섹터 D를 통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더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GWEC에서 나온 최근의 자료인데요. 2020년 GW 글로벌 옵쇼어 윈드 리포트에서 나온 것인데요. 2020년까지 지금
해상 풍력이 6.1기가와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보면 영국, 독일, 중국, 덴마크 이런 순서로 지금 이미 설치된 것은 29.1기가와트가 설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가 아니라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주로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아시아 쪽, 극동 아시아 쪽에서 많은 부분의 설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해상 풍력이 지역별로 얼마만큼 설치되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 75.2%, 아시아 쪽이 24.7%입니다. 미국은 지금 0.1%밖에 안 되지만 미국은 지난 정권에서는 주로 이제 풍력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공화당 정권이 석유 쪽을 더 강조하고 또 미국은 셰일 가스가 나와가지고 가스 발전이 굉장히 단가가 쌌기 때문에 그런 데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면서 아마 풍력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 중국, 영국, 독일 등 누적 설비 용량은 115기가와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리로 따지더라도 16%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에 되면 115기가와트 정도의 누적 설비 용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울산에서도 지금 MOU를 맺은 것만 해도 7기가와트니까 2030년 정도가 되면 울산이 7기가와트 정도가 더 추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의 연간 성장률이 이제 24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 2030년에 적어도 2.5배 정도 더 큰 시장이 이루어지고요. 고용효과는 1기가와트당 2만 명이라는 데도 있고 3만 명이라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효과가 원전과 같이 집중식 발전 방식이 아닌 이런 분산식 발전 방식에서는 고용효과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균등화 발전 단가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 발전 단가를 비교할 때 쓰는 척도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이제 발전 단가를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 갈등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서로 비교해야만 이제 균등하게 발전 단가를 서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균등화 발전 단가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균등화 발전 단가를 보면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148불로 되어 있고요. 석탄이 지금 102불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가스 화력 발전이 60불, 그 다음에 태양광이 50불, 풍력이 메가와트 아워당 45불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LCOE가 이제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럽 중심의 균등화 발전 단가고요. 미국 같으면 이제 당연히 셰일가스 때문에 가스 화력 발전이 가장 싼 걸로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최근 자료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원전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원전이 가장 균등화 발전 단가가 낮은 걸로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고서에서는 좀 바뀌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예를 들면 조선일보 작년 걸로 보면 원전 한 기당 1.3기가와트 정도를 설치하는데 6조 원 정도가 든다고 조선일보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부유식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1기가와트가 6조 원 정도 드니까 이제 가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드는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은 크게 고정식, 이제 가까운 데 짓는 것을 고정식 해상 풍력이라고 하고 먼 바다에 짓는 것을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정식 해상 풍력 발전의 발전 단가가 메가와트 아워당
2015년에 185불, 부유식 해상 풍력이 214불이었는데 2030년 정도가 되면 상업 발전 시에 고정식이 93불이고요. 부유식이 89불로 돼서 부유식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부유식 해상 풍력 시장이 열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육상과의 거리에 따라 가지고 육상에 가까운 것은 이제 모노파일이라 해서 그냥 해저에다가 그냥 박아서 설치하는 그런 게 있고요. 재켓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먼 바다로 나가게 되면 적어도 수심이 50 내지 100m 이상이 되면 모노파일이라든지 재킷 형태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모노파일과 재킷 타입을 우리가 고정식 해상 풍력이라고 하고요. 이제 후반부에 있는 인장계류식, 반잠수식, 원통식을 이제 부유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띄워두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터빈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부유체가 띄어져 있고 그걸 잡아두는 앵커에 의해서 잡아두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꽉 잡아두는 방식이 인장계류식이고요. 반잠수식은 좀 앵커를 느슨하게 잡되 물론 많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잠수식이 있고요. 그다음 원통식은 오뚜기처럼 그냥 서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이 무거우니까 그냥 서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스코틀랜드 앞바다에 있는 하이윈드라는 곳에서 30메가와트 정도의 상업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통식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반잠수식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원통식, 반잠수식, 인장계류식이 있다고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원통식은 제조하는 데는 원통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조 방식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한데 반면에 설치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이것을 먼 바다에 가져가 가지고 저 원통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다시 타워를 세우고 그 위에 터빈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선이 필요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반잠수식은 부두에서 이걸 생산하는 곳에서 이미 다 설치해 가지고 그냥 예인선을 가지고 끌고 가 가지고 그냥 앵커만 내리면 되는 것이 반잠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인장계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꽉 잡아둬야 되기 때문에 밑에 지방공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해류가 자꾸 움직이니까 이 꽉 잡아두는 것은 아무래도 힘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이제 피로가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많이 쓰는 형태는 아마 반잠수식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잠수식도 모양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된 것도 있고 사각형 풀장처럼 해놓은 것도 있고요. 뭐 삼각형인데 중앙에다가 또 타워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한쪽 부분에다가 올릴 것이냐 뭐 등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할 수 있고요. 인장계류식은 이제 장점이 타워를 하나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2개 정도도 올려가지고 이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움직여서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피로의 문제, 공학적 피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터빈 기술의 개발 속도는 지금 상업 발전이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한 12메가와트 정도까지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마
몇 년만 더 지나면 15메가와트 정도의 터빈이 만들어질 건데요. 2020년 이후에 지멘스 같은 데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높이가 300m 정도 돼가지고 에펠탑만큼 높은 큰 크기가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이는 한 8메가와트 정도, 6 내지 8메가와트 정도의 것들은 워싱턴 타워가 아마 166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거의 170m 뭐 이 정도, 195m 정도 이런 것들이 지금 쓰이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향후에는 더 큰 것들을 쓰는데 그것을 쓰는 이유는 터빈의 파워는 풍속의 3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날개의 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날개가 크면 클수록 이제 더 효율이 높아지고요. 바람의 속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터빈의 파워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더 크게 하고 15메가와트일 경우에는 거의 뭐 에펠탑만한 거대한 구조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곳이 뭐 베스타스라고 하는 MHI 베스타스는 미쯔비시하고 베스타스가 결합한 베스타스는 덴마크 풍력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지멘스라는 데도 있죠. 독일의 회사죠.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뭐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터빈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뭐 식을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PT는 2분의 1 곱하기 로 곱하기 A 곱하기 V3성 곱하기 CP라고 했는데 뭐 터빈의 파워는 바람의 덴시티, 바람의 밀도,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의 날개의 면적, 그 다음에 바람의 속도의 3성 곱하기 27분의 16 그래서 파워로 바꿀 때 27분의 16밖에 더 바꿀 수 없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식은 그냥 이런 터빈과 관련된 이런 식도 있다.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라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왜 울산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장점은 이제 심해의 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0 내지 뭐 250m 정도까지도 부유식 해상풍력을 설치할 수 있고요. 50km 정도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뭐 아무 이용이 거의 안 되는 그런 큰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먼 바다에서는 이제 막힌 곳이 없다 보니까 풍속이 뭐 7m 내지 10m 정도의 풍속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 아마 8.16m/s, 초당 8.16m 정도의 바람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의 문제가 뭐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관에 대해서도 뭐 민원이 전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을 하게 되면 연안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지방 구조물 공사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소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경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이제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 발전을 안 하는 것은 뭐 골프장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 앞에 풍력 발전기가 놓이는 것이 싫어서 안 했다는 이런 그냥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여건은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에 적절한 대륙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아주 깊으면 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 앞바다에서 포항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륙붕이 없기 때문에 200m 이상이 돼버려가지고 아무래도 아무리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도 이제 앵커를 내리려면 좀 어려워지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설치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울산 앞바다는 이제 수심이 그렇게 뭐 150 내지 200m 정도의 수심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하로부터 58km 지점에 지금
동해가스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가스전에서 우리가 측정해 본 바람의 속도가 평균 8.16m, 초당 8.16m고요. 7월 달에는 9.87m/s, 11월 달에는 6.32m/s 정도의 바람 속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풍질로 따지면 10등급일 때 한 8등급 정도의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주도가 바람이 많은 이제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주도에서 마라도에서 측정한 평균 바람의 속도보다도 울산 앞바다에서 측정한 바람의 평균 속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울산 앞바다가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가장 좋은 그런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은 이미 조선 해양산업이 발전해서 생산에 적절한 도크와 야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긴 해안을 가진 배후 항만 및 산업단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산업이 풍력산업에 금방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산업에 든 여러 가지 기술과 설비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서는 세계 최고의 조선 산업 및 해양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유체 제작 외에 철, 기계, 페인트, 중전기 등의 관련 산업이 이미 발달되어 있어서 울산에서 부유식 해상 풍력을 할 때 터빈을 제작하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기술 이전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나머지는 울산에서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부유체를 생산하는 곳에서 터빈도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울산에 터빈 공장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조선산업을 예를 보면 현대중공업에서 처음에는 엔진을 이제 지멘스 것을 라이선스를 계약으로 맺어가지고 생산하다가 뭐 이후에 엔진에서 뭐 힘센 엔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선박용 엔진을 만든 것처럼 울산의 부유식 해상 풍력이 발전하게 되면 터빈 공장도 울산에 반드시 유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상 설비 아까 말씀드린 동해가스전이 58km 지점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2021년 6월 달에 사용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상 변전소 또는 뭐 유지보수를 위한 서브스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저가스관, 동해가스전에서 지금 육지로 가져오는 해저가스관을 이용해서 해저 케이블 경로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바로 이 7.7기가와트 정도의 MOU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전략은 정부 쪽에서는 주로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된 국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민간 부분은 이제 돈이 지금 7기가와트 정도일 경우에 1기가와트당 6조 정도의 돈이 드니까 42조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 다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민간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는 대규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민간 부분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국내 기술 개발은 중앙정부 선도의 국산화 기술 개발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250kW의 부유체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5MW 이상의 발전 시스템 설계, 그 다음에 200MW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동해가스전 부근에다가 설계해보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6년 이후에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설치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 투자사는 중심의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처음에 이제 송철호 시장님께서 1기가와트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공약으로 내세우셨고요. 그 이후에 2019년 1월 달 경에 5개 민간 투자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SKENS와 CIP,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코펜하겐의 덴마크의 투자회사고요. 그다음에 GIG하고 이제 나중에 토탈이라는 영국계 프랑스계 석유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GIG 토탈이 또 하나의 민간 투자사고,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지역 기업인 케이프 윈드라는 곳에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코엔스 헥시코는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 쉘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에키놀은 노르웨이 이제 국영 석유 회사였죠. 그래서 에키놀은 이제 석유공사와 같이 하는 그런 투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토탈, 쉘, 에키놀 이런 큰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산업 석유가 자체가 앞으로 이산화탄소 규제가 심해지면 이제 석유를 가지고는 먹거리로 삼기 어렵다고 봐서 이분들도 재생에너지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이런 민간 투자사들이 울산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또 이런 투자를 해야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기회를 찾아서 5개 민간 투자사와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총 7기가와트 정도의 총액은 42조 정도가 투자되는 그런 MOU가 지금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풍황조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풍황 개척기가 하나당 2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동해 앞바다에 지금 20개 정도가 이미 풍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한 곳은 석유공사에서 동해가스전 위에다가 직접 고정해서 풍황을 이미 조사해가지고 평균 초당 8.16m의 바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유식 해상풍력 국제 포럼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풍황 조사를 1년 동안 해야만 이제 산업부에 가서 발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허가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환경 영향 평가가 이제 최소한 1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2022년 정도, 빨라야 2022년 뭐 이 정도가 돼야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하더라도 한 2023년 이후에 부유체를 생산해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200메가와트 정도, 40메가와트 정도 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반면에 울산은 울산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한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풍황조사를 이미 시작하고 내년이면 풍황조사를 마치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한 5년 정도는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이제 개발 전략 트랙 1은 중앙정부와 시정부 선도의 국산화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750kW 부유식 해상풍력 파일럿 프로젝트가 2016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5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디자인 기술이 지금 동해가스전 부근에서 시연되고 있고요. 그다음 200메가와트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설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트랙 2는 민간 투자사와 석유공사가 투자해서 거대한 4대강 2배에 해당하는 그런 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24일 날 SKENS와 CIP, GIG 토탈, 에키놀, 쉘 코엔스 헥시콘, PPI, KWP 이렇게 5개 민간 투자사가 이제 했고요. 석유공사는 에키놀과 아마 같이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이 드는 부분은 민간 투자사가 들어와 가지고 민간 투자사 주도로 하고 이제 울산시에서는 인허가 부분을 많이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 협상 같은 데서도 저희들이 중간에 들어가서 좀 더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5개사가 총 7.2기가와트 42조 정도를 투자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한 2025년 정도 되면 200메가와트 정도가 설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발에서 운영까지 25 내지 3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면 한 10년 정도 개발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까지 10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기간이 보통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 내지 30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입지 조사 및 예비 타당성 검토에 1 내지 2년, 풍황 조사 및 환경 영향 평가에 2 내지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풍황 조사가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이면 풍황 조사가 마치고 그 이후에 환경 영향 평가, 그다음에 정기 사업 허가, 그다음에 군 작정성 검토, 어업 피해 조사, 실시 설계, 전파 영향 평가, 해상 환경 교통 영향 평가 등등 이런 많은 인허가 작업이 끝나면 이제 시공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시공도 2, 3년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20년 이상 정도의 수명을 가진 것들을 운영할 수 있고요. 다 끝나면 이제 부유체가 반잠수식일 경우에는 그냥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해체해버리면 되는 이제 간단하게 해체하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사용 핵연료가 적어도 10만 전 정도 보관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이제 원자력 발전을 좀 비교할 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공사 민간투자사 개발 예상구역은 이건 예전 지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는 어떻게 보면 비밀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예전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동해가스전이 울산 연안으로부터 58km 지점에 동해가스전이 있고요. 그 위에 부분에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군 작전구역입니다. 그래서 군 작전구역을 쓸 수 없고요. 이제 저희들이 초기에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그 웨이스트 덤핑 에리아라고 해서 동해 가스전 부근에 원래 이제 쓰레기를 투기하던 곳이 있었는데 이제 해양 투기 금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못하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좀 친환경적으로 개발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해보니까 군에서 잠수함 작전구역과 겹쳤어요. 그래서 잠수함 작전구역을 이제 좀 바꾸는 과정에서 한 1년 이상 이미 소요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민들과 또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연안어업은 아니지만 이거는 공해상이죠. 공해상에 저 부분에 저기 동해가스전 부근에서 이제 가자미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어 통발 이런 것들을 하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그런 어민들과 협상 과정에서 저기가 위도로 보면 52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52도 동쪽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그 다음에 EEZ 배타적 경제수역 그 사이에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설치하는 걸로 합의를 봤고요. 그리고 풍항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풍항 개척기를 20억짜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기에 이제 15개 정도를 5km 방영 5km에 하나씩 이제 15개 정도를 지금 설치하고 어민들에게 보상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억의 보상비가 이미 나간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바람도 좋고 그다음에 공해상에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단지가 형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울산과 동남권 해상풍력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동남권 해상풍력은 아직까지
민간 투자사와 MOU를 맺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울산 주도의 동남권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용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단지 지구 구획은 초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잠수함 작전 구역과 겹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어민들이 어장 축소와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해가스전 동쪽 편으로 아까 52도가 아니고 132도네요. 132도의 동쪽 편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생산하고 또 뭐 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는 전 세계적인 제조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빈은 좀 기술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쨌든 CS 윈드라든지 상강 MT라는 것도 있고요. 터빈 플랜지, 베어링, 케이블, 터빈 제조용 정밀 기구, 그다음에 이제 부유체를 생산할 수 있는 부유체와 계류 시스템은 앵커를 내리고 이제 잡아두는 걸 계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 등이 이미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은 터빈을 만드는 기술만은 이제 좀 세계적인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디멘스라든지 MHI 베스타스 뭐 이런 데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이거는 것도 뭐 향후 금방 기술을 추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풍력 산업은 기술 확보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뭐 기술 확보 중에서도 이제 터빈 기술만 확보가 안 돼 있고 나머지 기술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시장이 확보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 생산을 하면서 품질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유식 해상 풍력 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조선 산업에 버금가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유식 해상 풍력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로 시장 확보를 하고 비교 우위 기술을 이용한 시장 선도, 그다음에 잔여 기술, 뭐 터빈과 같은 잔여 기술의 추격 전략으로 전체 부유식 해상 풍력 산업의 주도권을 갖겠다 하는 것이 울산에서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선 산업이 조선 해양 산업이 세계 1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부유식 해상 풍력 산업에서도 우리가 수출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 1위의 부유식 해상 풍력 산업을 키울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화를 우선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좀 국산화를 하려다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터빈 기술이 지금 한 6메가와트 정도인데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것은 세계 상용화되고 있는 12메가와트 정도라서 터빈 기술 같은 것을 국산화 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선점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사업의 공급 사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풍력 발전기 모델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제 요 부분이 날개죠. 블레이드라고 하는 거고, 요걸 노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터빈이죠. 그래서 터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너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타워죠. 타워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식일 경우에는 이걸 이제 해저에다가 이렇게 박아두는 거고요.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일 경우에는 이런 아래에 부유체가 있어가지고 이걸 앵커로 이렇게 잡아두는, 이제 띄워서 잡아두는 그런 시스템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풍력 터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부 구조물이 있을 수 있고요. 네, 하부 구조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부 구조물들을 이제 이걸 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선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을 연결해서 송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 변전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해상 변전소에서 다시 육상 변전소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발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날개가 돌면 전기가 발생해서 이제 전기가 나오는 이런 것이 풍력 발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한데 이 터빈을 만드는 기술만은 아직 선진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사업과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은 풍력 터빈을 만드는 부분,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부분, 송전, 해상 변전소, 육상 변전소 뭐 이런 기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풍력 터빈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상 풍력이 울산에서 발전되면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과 관련된 클러스터를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소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데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날개 블레이드를 만드는 공장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터빈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부유체를 이제 설계하면 그것을 실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설치되고 나면 또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또 운영하는 또 운영 인력들이 필요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것을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 클러스터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단지 동해 가스전 부근에 7.2기가와트 정도의 발전 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기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울산이 전 세계적인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구 험버 지역에서 해상 풍력 클러스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유식 해상 풍력과 관련된 타워가 지금 배에 실려 있죠. 그리고 그것을 조립해 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져가 가지고 뭐 그냥 모노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걸 이용해서 해상 관광도 하고 뭐 윈드팜 투어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해상 풍력 발전 단지 부근이 어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제 그 부근에서 낚시도 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낚시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해상 관광도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다가 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 양식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빈과 관련해서는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트가 있고요. 이 부분을 노트라고 했고요. 여기 블레이드 날개죠. 그 다음에 이 바람에 따라서 이게 날개의 각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피치 컨트롤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바람 방향에 따라서 바람에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요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돌리면 안에 발전기가 들어있어서 전기가 생성되는데 그 직접적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어를 이용해 가지고 회전수를 굉장히 빨리 해서 이제 초당 60Hz가 되도록 이렇게 회전수를 높이도록 기어 박스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직접 구동하는 방식의 이런 터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동하면 이제 저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은 높아질 걸로 보고 있는 반면에 발전기 구조가 이제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를 따지면 27% 정도가 블레이드와 관련되어 있고요. 나셀 조립과 관련돼서 4%, 그다음에 드라이브 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터빈과 관련된 부분이죠. 31%, 타워와 관련해서 14%,
이 31% 정도 외에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사들은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투자를 실행할 수 있고요. 현지 공장도 설립하고 확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터빈 낙셀 조립 공장을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울산에 유치해가지고 터빈을 생산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셀 조립과 관련해서는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나셀 조립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각종 부품 공급망들이 주변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블레이드는 과거에는 터빈 공급사가 직접 생산했는데 지금은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블레이드 자체의 크기가 거의 100m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외부에서 생산해 가지고 가져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블레이드는 직접 현지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업지 현지에서 생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워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타워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타워 제조회사도 마찬가지로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서 현지에서 타워 제작 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블레이드 공장은 필수적으로 여기에 설치할 수밖에 없고 타워 공장도 여기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나셀 조립 공장도 외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제 점점 대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가져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 물량만 충분하다면 터빈 제조사들이 한국에도 투자해서 나셀 조립 공장을 만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부 구조물. 하부 구조물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석유시 추선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부유체 같은 경우는 석유시 추선과 관련 비교해서 부유체는 굉장히 쉬운 기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구조물과 부유체가 45%, 그다음에 변전소 36%, 해저 전력선, 그다음에 내부 케이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그냥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다이나믹 케이블 해가지고 이제 바다에서 케이블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미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풍력발전소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상풍력발전소를 또 관리 운영해야 되고요. 그래서 1기가와트와 관련해서 비용과 고용 효과를 분석해 보면 풍력 터빈에 드는 비용이 12메가와트 풍력 터빈일 경우에 전체 100%에서 37.1%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요. 29%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가 이제 풍력 터빈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 블레이드가 10%, 타워 2.9%, 부유체가 22.5%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력 터빈 기술이 좀 부족하고 블레이드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조금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생산한 블레이드가 올해 태풍에 서남해 해상 풍력에 있는 것이 찢어진 예가 있었는데 어쨌든 블레이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좀 품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터빈 외에는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70% 정도의 원가의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메가와트당 고용 효과는 35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1기가와트당으로 따지면 3만 5천 명 정도가 되고요. 이 모델은 NREL 제디 모형이라는 모형을 이용해서 하면 3만 5천 명 정도의 고용 효과를 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전 APR 1400 건설 비용이 6조 원이라고 조선일보에서 2019년 11월 19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풍력 발전기는 1기가와트 만드는데 한 6조 원 정도 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APR 1400이라고 하면 1.4기가와트에 6조 원 드는데 풍력 발전기는 1기가와트에 6조 원 정도 드는 거죠. 그래서 원전은 나중에 해체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비용들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원전 설치 비용이나 부유식 해상 풍력 설치 비용이나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그리드 패리티라고 해가지고 망 동등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망에서 어느 정도 발전나가 났는가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영국은 이미 풍력 발전이 원전 설치 비용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풍력을 더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원전이 여러 가지로 뭐 학습 효과라든지 공사를 많이 해서 학습 효과가 생겨서 공사 비용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뭐 1.4기가와트 6조 원이라 하지만은 실제로는 뭐 사고의 문제라든지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된 비용 이런 것까지 따지면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뭐 해상풍력은 사고가 나도 아까 태풍에 블레이드가 찢어졌다고 날개가 찢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그 정도의 사고지 뭐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블레이드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뭐 앵커가 정말 만에 하나라도 뭐 잘못돼서 떠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사고 안전 문제에서는 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그 비용이라는 것이 뭐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100조도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아마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발전은 더 이상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도 우라늄이라는 것이 화석연료죠. 그래서 원전이 친환경적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본다면 원전은 우라늄을 생산하는데 이미 탄소가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뭐 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소음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뭐 해안에서 보이지도 않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음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고정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노파일을 고정식이기 때문에 그걸 공사하는 때 소음이 나오지만 부유식은 그렇지 않죠. 그냥 앵커로 잡아두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관광산업과 자산가치에 대한 영향은 고정식 해상풍력이나 부유식 해상풍력은 해상관광으로 육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국 아까 험버 지역을 보여드릴 때 그 부분에 뭐 낚시도 가고 또 해상관광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은 고용효과 아까 기가와트당 35,000명 정도 NREL JD 모델에 의하면 고용효과가 그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간섭은 이제 전파 영향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뭐 고정식일 경우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부유식 해상풍력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오히려 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에다가 그 중계기를 달면 먼 바다에서도 어민들이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업에는 이제 물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해상풍력은 어로에 대한 제약, 예를 들면 뭐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부근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어렵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족도 변화할 수 있고 의구의 손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선박의 충돌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식 해상 풍력일 경우에는 이제 이 먼 바다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연안에서 일어나는 부분과는 좀 다르고요. 불식 해상 풍력은 워낙 커서 1km 제곱당 하나 정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해외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항해에 대한 영향은 운항 운전에 대한 영향, 충돌 위험 뭐 이런 것이 아직까지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민들을 위해 가지고 해상 풍력 발전 단지 내에서도 통항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류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민들이 뭐 가자미 같은 경우에 전자파 영향으로 뭐 알을 못 낳지 않나 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연구에 따르면 저생 동물과 관련해서는 뭐 설치 시 교란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및 케이블 연결 시 퇴적물의 분산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뭐 일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어초 효과에 의해서 생물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류 및 다른 생물목의 가용성이 증가해서 실제 일본 고도 지역에 설치된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 밑에 잠수부가 들어가 본 결과 고기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비디오로 촬영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파 영향은 뭐 각각류 및 홍합이라든지 담치에 대한 장기 영향은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생 동물에 대한 영향은 적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어종이 나타날 것이냐, 뭐 이것은 아직은 어종의 고유 분포 형태와 다른 종과의 영향으로 예측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적 이절의 유기적 풍부화해서 해상 풍력 기초로부터 물질 낙하에 기인해서 오히려 유기적으로 풍부해져서 이제 저생동물이 더 살기가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류 및 해양동물과 관련해서는 설치 시에는 교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서식지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설치 이후에는 인공 어초가 형성되어서 오히려 더 많은 고기가 이제 모이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전 소음과 항해로 인한 교란도 이제 어민들이 처음에 이 불식 해상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면 뭐 몇십 데시벨 이상, 뭐 60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이 설치 조건 자체가 50 데시벨 이하의 발전기만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소음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파 영향은 뭐 어류 이동 방향이나 회피 혹은 유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인데 아직은 연구가 좀 부족한 편이고요. 반면에 어초가 형성돼 가지고 뭐 큰 포유 동물에 해당하는 그런 큰 고기가 아닌 다음에는 오히려 더 많은 고기가 모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에서는 어류의 증가, 어초의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도 지역에서 그 밑에 실제로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실제 잠수부가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뭐 어초 역할을 해서 고기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도 지역에 설치된 부유식 해상 풍력으로 인해서 일본 고도시 후쿠시마 후쿠오카 부근에 있는데요. 고용이 창출되었고요. 그 섬 자체가 거의 뭐 사람들이 안 살고 노인들만 사시던 그런데 오히려 교류 인구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또 공급망이 형성되고요. 그다음에 어장이 조성돼서 바다숲이 되고 또 오히려 환경이 보존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 풍력과 관련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개발 시점을 이제 터빈 국산화 후에 개발하자 하는 쪽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이 터빈을 국산화한 후에 개발하자는 이야기는 이미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국산화 후에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뭐 무슨 선박 설계 기술을 다 확보한 다음에 조선업을 시작한 거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예도 들고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뭐 70% 정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진입을 늦춤으로 해서 진입 장벽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국산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이 7.2기가와트를 만드는데 42조 원의 돈이 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내에서 다 투자하면 제일 좋은데 국내의 연기금이라든지 국내의 은행들은 좀 보수적이라서 모험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외국계 투자 회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국부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는 오히려 공급망 형성을 통해서 이것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서 그 뭐 초기 투자 돈 몇십조 원에서 일부분이 이제 국부 유출되겠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조선 산업에 버응하는 부유식 해상 풍력 산업을 만든다면 뭐 더 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울산 지역에서 뭐 신성장 동력이라는 걸 생각할 때 보통은 뭐 개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울산에서는 그런 고급 인력들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 부유식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조선 산업, 세계 1위의 조선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 종료로 전환하기에 굉장히 좋고 이미 숙련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유식 해상 풍력이 가장 울산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지역은 현재 동경 130도 동쪽에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이제 개발 지역이 이루어지고요. 개발 용량은 현재 7기가와트 정도의 민간 투자사와 MOU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산 주도의 동남권 해상 풍력 발전이 바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동남권 해상 풍력이라고 해가지고 뭐 4.8기가와트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건 아직 민간 투자사와 MOU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울산에서 아마 이 부분에서 주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과 관련해 가지고 부유식 해상 풍력이 무엇인지, 왜 울산에 유치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투자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서프라이 체인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집적화 단지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쟁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긴 시간 동안 부유식 해상 풍력에 대해서 다소나마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울산의 부유식 해상 풍력이 반드시 성공해서 조선 산업에 버응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